일론 머스크가 리플을 채택한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한 적이 있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스코트가 귀엽다라는 식으로 해서 급등락의 1등 공신이었는데,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리플은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어디랑 단순히 뭘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리플의 체급에 맞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이제 상장해서 대기업이 된 거죠. 어디랑 저희 MOU였습니다. 이제 어디랑 뭐 할 겁니다. 이런 기사들은 우리 좀 관심 가져주세요 라는 측면에서 먹힐 수 있지만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네, 안녕하세요. 경제아웃탑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피니트 블록이라는 가상자산 수탁 업체를 현업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 정우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쟁 전에 이제 또 기억 속으로 또 이렇게 묻히셨을지 모르겠는데,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아직 이제 후보죠. 5월 달에 이제 아마 승인될 것 같은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부임을 하면서 이제 매파적인 성격이 짙다라고 해서 뭐 주식하고 이제 코인 가격이 와르르 좀 많이 무너졌었고, 주식 같은 경우에 빠르게 이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별다른 반등을 못 하고 있다가 사실 이제 이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까지 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상황에서 보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 또 금 가격, 그다음에 주식 가격은 여전히 이제 좀 저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그나마 비트코인은 조금 금 가격이나 아니면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초반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68K 부근까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지정학적 문제가 이제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전쟁이 끝날 듯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전쟁이 이제 단기에 그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게 점점 확전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제 이 유가도 이제 폭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지상전 투입도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소멸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확산되고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점점 커질 것 같으니까 이 코인으로 대표되는 고위험 자산들에 대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이제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사실 뭐 코인도 이제 비트코인도 가격 반등을 이루려고 하다가 지금 확전이 될 것 같으니까, 고유가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주춤하고,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주춤하고,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에 들어서야 이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금 가격이 43년 만에 대폭락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강한 면모도 있지만 이게 또 약한 면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실물 자체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전쟁 국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전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의 어떤 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앙화된 기관들, 특히 이제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는 이 금이 쉽사리 거래 수단으로서 좀 쓰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측면들이 양쪽에 어떤 공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의 어떤 선호도보다는 비트코인은 그에 반해서 이동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런 중화된 관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국방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 시스템이 다 파괴되더라도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는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런 파괴적인 어떤 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회복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고유가 그다음에 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예측과 맞물려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은 사실 금하고 지금 주식하고 다른 좀 모습을 최근에는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주식하고 금하고는 좀 다른 어떤 에셋 클래스, 자산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이 투자자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있어서 되게 효과적인 어떤 자산군에 속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존재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부각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다시피 이제 주가는 당연히 이제 어떤 산업계 역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요. 금도 요번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게 전쟁 국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과연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인가라는 물음표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동안에 십수년간 단 한 번도 이제 해킹되지 않고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좀 신뢰를 받으면서 성장해온 신생 자산군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있어서 반드시 채택될 만한 어떤 자산군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금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에 머무르지 않고 비트코인도 한 통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에셋 클래스로서의 어떤 면모를 더 부각하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금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이제 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금이라는 속성하고 가장 유사하게 좀 비교할 수 있는 군이라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비교를 했던 것이지, 사실 금하고 또 동일하진 않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사실 실물 자체로 이제 움직이는 시스템이고, 그동안의 어떤 누적된 정부의 통제와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어떤 통제로 인해서 이 거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중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사실 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중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중화된 어떤 시스템, 거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이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상반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트코인이 무엇이야?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것은 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지만, 또 속성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전쟁 국면에서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한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해야 되는 이런 복잡성이 높은 시점에서 비트코인도 새로운 어떤 자산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이제 투자를 소위 몰빵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담는 뭐 그런 분산된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의 위상을 뛰어넘고 결국 금을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자산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은 금이고, 금 이외에 주식은 주식이고,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이게 비트코인이 기존의 주식 자리를 뺐거나 아니면 금의 자리를 뺐거나 부동산의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금을 보완하고 금의 어떤 좀 보완제로서의, 아니면 다른 자산군에 있어서 보완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하락한 비트코인을 상승으로 전환시킬 긍정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이제 앞으로 캐비너시 연준 의장 선임도 지금 곧 앞두고 있는데 금리를 좀 저금리 국면으로 이제 가게끔 저금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저유가도 이제 맞물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이 전쟁 국면에 해소되지 않으면 좀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이런 위험 자산의 리스크 오프가 아니고 리스크 온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어떤 좀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그게 이제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시 경제적인 측면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산업적인 측면,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쓰임새가 좀 더 확장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달성되면 그래야 이제 이 코인 시장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자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잘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장 예측을 하자면 전 저점인 59K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새롭게 가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전저점은 이제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사실 그거는 이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이 전쟁 국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좀 경제 상황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가 좀 더 개선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전고점 이상의 어떤 좀 가격 상승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뭐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이게 금하고 직접적으로 금의 어떤 경쟁자로서의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에 비견될 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그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확신이 있으면 점차 점진적으로 이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코멘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얼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얼마큼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 산업계에서 이제 많이 채택이 되고 결국에는 산업의 흐름이 그 시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코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투자자들보단 잃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돈을 버는 투자와 잃는 투자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코인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인 시장에 이거는 뭐 주식 시장에도 좀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단어일 것 같은데 Do your own research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DYOR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고 이더리움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리플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리플이라는 게 뭔지 얘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뭔지 그동안의 어떤 마일스톤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 근방에 있는 생태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생태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변수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극복해내갈 수 있는 어떤 마인드셋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그냥 투자한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확신이 굉장히 흔들리는 시기가 오게 될 거거든요. 그때마다 사실 이제 뭐 남들 이제 얘기만 듣고 샀다가 또 남들 얘기만 듣고 팔았다가 이렇게 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져서 이 기다리는 시간,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기다릴 수 있냐, 그냥 버틸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잘 모르면 저는 버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잘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 버티는 시간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단기적인 어떤 가격 등락에 일비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 산업 생태계를
이런 산업 지형을 다 바꾸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금융생활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디지털 경제 상황을 많이 바꿀 거야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전쟁 리스크는 그리고 이게 전쟁이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어느 국면에는 이제 마무리 짓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확신하는 어떤 흐름을 다시 보여줄 거야, 가격 흐름을 보여줄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틸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에 대한 어떤 임계점은 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인 투자를 처음 하는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거짓 기사 같은 내용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코인 투자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반드시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이제 100서 정도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리서치 자료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리서치 자료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이런 새로운 코인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코인들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근간은 일단은 그 두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뭐 AI라든지 아니면 해외 송금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가고 이게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오래 갈 만한 어떤 테마다라고 하면 그 산업에 대한 리서치도 해야 되지만 그 특정 종목에 대한 특정 코인에 대한 리서치도 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공예 같은 어떤 기사들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이런 가격에 매몰된 어떤 그런 기사들, 호재성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유의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리플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리플 굉장히 기사도 한국에서 이제 유독 많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폭증할 때 보면 거래소의 가격 호가 창을 보면 리플이 단연 이제 1등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가격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실망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게 호재가 있으면 가장 적게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애증의 이제 코인 같은 존재인데 다만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다행히 그리고 과거에는 리플은 이제 그 개인 중심의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기관 중심으로 특히 이제 금융업의 어떤 중심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좀 전환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확실한 활용처가 좀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얘기한 어떤 마일스톤이 뭔가 명확하게 달성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떤 가격을 지금 찍어 누르는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리플 폭등 시그널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의 중점 내용은 무엇이었고 대표님께서는 해당 기사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이 어떤 금융 인프라로서의 어떤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만큼 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서클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예탁결제원이죠. DTCC에서 채택한 캔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리플은 그에 반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이 시장에서 그렇게 기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RLUSD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유통량이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리플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양한 기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딱히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게 바로 가격에 이제 투영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리플의 이제 이런 노력들이 사실 저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코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물로서의 어떤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리플 관련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최근에 리플이 뭐 다양한 기존의 금융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히든로드라든지 히든로드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하죠. 이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도 이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 레일이라는 회사도 이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레일이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커스터디 회사죠. 저희 같은 이제 커스터디 회사, 이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그런 회사 메타코라는 회사를 또 인수해서 이제 이름도 리플 커스터디라고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이제 또 뭐 이렇게 일부 인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보면 금융시장 안에서 뭔가 금융 인프라가 될 만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거기에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라든지 리플 그 XRP 레저라든지 아니면 RLUSD 같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여기다가 이제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정도로의 어떤 좀 결과물을 못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가격 상승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어디랑 뭘 하겠다, 어디랑 MOU를 하고 어디랑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그냥 귀를 홀릴 만한 그런 호재성 기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들하고 뭘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서 뭐 유저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져야 이게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리플을 언급 안 하는 것을 두고 리플 인프라를 엑스머니에 도입할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PD님께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투자자분들의 어떤 희망회로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언급을 안 하는 것 자체를 보고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서 단정짓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일론 머스크는 사실 리플을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테슬라에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귀엽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마스코트가 귀엽다라는 식으로 해서 샤라웃을 많이 하면서 도지코인의 가격 급등락에 뭐 1등 공신이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리플은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는 어떤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리플을 채택한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엑스머니를 출시를 하면서 리플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을 이게 뭔가 의도가 있다, 뭘 숨기고 있다, 곧 터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투자자의 어떤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엑스머니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크립토 생태계가 좀 더 풍부해지고 이게 그 X가 이런 크립토 결제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엑스머니는 사실 크립토는 아닙니다. 그냥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고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충전해서 쓰는 그런 서비스인데 저는 다른 이제 평론가들도 이제 예측을 하지만 X가 결국에는 반드시 크립토 결제를 채택을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은 잘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나아가서 도지코인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코인들 결제를 결국에는 채택하지 않을까. 과거에 뭐 페이팔이 그랬듯이, 그 다음에 뭐 스트라이프가 그러했듯이 결국에는 핀테크 기업들, 나아가서 이제 SNS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엔 크립토를 채택을 하게 될 것이고 메신저로서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X도 결국엔 크립토 결제를 채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X 안에서 이 수많은 크립토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크립토인들의 어떤 메신저 채널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크립토 결제를 채택을 했다? 굉장히
반향이 커질 거고 쓰임새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머니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크립토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리플을 채택하는 것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엑스머니가 본격 사용되기 위해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같은 좀 해소돼야 될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엑스머니가 본격 사용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엑스머니는 이게 크립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전자지급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제 틀 안에서 이제 아마 결제하는 시스템이 될 거고요. 현재도 이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트라이프나 아니면 페이팔, 이제 로빈후드 이런 이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크립토 결제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닦아나온 선제적인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엑스도 마찬가지로 답습만 하게 되면 저는 규제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저들에게 편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확산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당겨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 규제는 당연히 이제 제대로 이제 설계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엑스머니가 규제적인 측면에서 이 반하는 어떤 좀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은 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리플 이야기로 돌아와서 올해 XRP의 가격이 상방과 하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이 또한 이게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는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가격 자체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을 그래도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굳은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관 투자 입장에서도 보면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리플에 이제 XRP ETF가 출시됐는데 출시 당시에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투자자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했는데 최근에 전쟁 이후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 당연히 이제 뭐 이 소문난 시장에 이 구경꾼들이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건 이제 단순한 수순인데 이런 어떤 감소폭이 너무 심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거의 거래량이 실종되자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되는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XRP의 어떤 관심도나 아니면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우려 섞인 어떤 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포트폴리오도 다변화시키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많이 가 있는 유동성을 뭐 이런 리플이나 솔라나 쪽으로도 많이 돌리고 이런 활동들이 좀 선순환돼야 이 리플의 가격도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 투자자들은 리플이 $2를 언제 넘을까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올해 리플이 $2를 넘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지지선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지선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목표치를 제시해주고 그거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순히 호재성 어디가 뭐 마스터카드가 뭘 검토하고 있다 아니면 어디 뭐 도이치방크 같은 곳이 뭐 XRP 레저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어떤 좀 호재성 기사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XRP 레저가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XRP가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RLUSD가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떤 유의미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이게 투자자들 산업계에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그동안 눌려왔던 가격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익 있게 그냥 어디랑 단순히 뭘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리플의 체급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단순 어떻게 보면 좀 홍보성 기사고 실제로는 그런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그다음 실적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해서 대기업이 된 거죠. 대기업이 어떤
어디랑 저희 MOU였습니다. 이제 어디랑 뭐 할 겁니다. 이런 기사들은 더 이상 이제 스타트업에 우리 좀 관심 가져주세요라는 측면에서 이제 먹힐 수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투자자들 중에 그 리플에 투자하길 고려하거나 아니면 지금 리플에 물려서 하차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해당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찬가지로 뭘 하겠다가 아니고 뭘 했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실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리플이 하겠다고 한 것들, 하겠다고 한 업무들이 지금 현재로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못했지만 실현에 임박한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를 XRP를 계속 홀드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빠져나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 투자자들 중에 리플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데요. 이러한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다고 하면 리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의 어떤 창업자들이나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성과, 그 다음에 리플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생태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이 리플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아예 그냥 레인지를 설정해 놓고 가격이 어느 하락폭으로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리플이 누군가가 좋다 그래서 뭐 보니까 한국인들은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리플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도 2,000원이라서 굉장히 싸 보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미 투자한 순간 저는 그 투자자는 리플에 어떤 그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리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신에 찬다라고 하면 리플의 그동안 행보 그 다음에 목표가 확신에 찬다라고 하면 저는 유지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좀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가오는 이슈 중 코인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를 뽑자면 클래리티 법안일 것 같은데요. 최근 클래리티 법안 관련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작년 7월 달에 이제 디니어스법 비롯해서 안티 CBDC법, 그다음에 클래리티법까지 해서 앞에 이제 2개 법안은 상원을 다 통과했는데 지금 이제 클래리티 법안은 하원만 통과하고 상원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이제 첨예한 이슈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기득권과 그다음에 신생 어떤 그 코인 발행사, 그다음에 유통사들의 어떤 대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자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허용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맞물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합의가 끝난 것 같고 이게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코인베이스나 서클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어떤 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이제 이 은행들도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코인베이스 이러다가 우리 증권업의 영역을 다 장악할 것 같은데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서클이 우리 은행의 어떤 역할을 좀 잠식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산업계에서는 아니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은행하고 별반 다른 게 뭐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게다가 우리는 준비금을 은행은 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100%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역할도 똑같은데 왜 이자 지급을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맞서고 있죠. 다만 이게 이제 워낙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법안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타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연내에 아마 이제 합의돼서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돼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산업계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이자 지급을 포기하고서라도 저는 이 법안에 합의하는 게 오히려 산업적으로는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 이익을 더 크게 가져다 주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도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이자 지급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자라는 명목은 아니지만 이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서 주고 있고, 현재 이제 이 은행 업계에서, 금융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활동이 없으면 이자 지급을 하지 마라라는 건데, 그러면 활동을 하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활동을 하게끔, 최소한의 어떤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 이자라는 명목은 아니지만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가 됐든 수수료가 됐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이거를 부결시키는 것보다 양보하는 게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양보해서라도 아마 이 법안은 이제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통과되게 되면 이런 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던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통과가 안 되게 하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은행권들이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행이라는 라이센스 자체, 은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은행들만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는 업체가 나와서 은행의 어떤 유사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대립의 어떤 쟁점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좀 이견이 나뉘는 게 없는 것 같고, 이 이자 지급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하면 이제 앞으로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출도 하게 될 것이고, 은행의 모든 업무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좀 공포심이, 이런 기득권에 나의 밥그릇을 뺏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공포심이 이 법안의 어떤 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에 왜 만들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전 세계에는 이제 각자 각 국가마다 법정화폐를 다 따로따로 다루는데, 이게 법정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가격 등락이 이제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인데, 올라갈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그러면 적절한 대피처가 필요한데, 그 대피처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타게 되면 가격의 이제 하방 경직성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받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점에 도입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새롭게 보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게 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시장이 하락 국면에 들어서도 시총이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승 국면에 들어서도 또 시총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근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든 작아지든, 작아지면 수량은 늘어나겠지만 사실 이제 뭐 가격에 대한 시총의 급등은 이제 좀 줄어들겠지만,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든 작아지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시총은 점진적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지금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 대표적으로 이제 비자 같은 곳이 이 서클의 USDC를 굉장히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같은 어떤 금융기관들이 돈을 담보로 빌리거나 상환할 때 반드시 USD 법정화폐로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요 선두 은행 금융기관들이 USDC도 지금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선두에 지금 굉장히 서 있고요. 이제 흔히 말해서 온오프 램프라고 하죠. USDC를 USD로 바꾸거나 USD를 USDC로 바꾸거나, 이런 어떤 전환 작업을 하면서
이 비자도 이제 굉장히 USDC하고 끈끈한 관계를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대형 금융기관까지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USDC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파급력은 어마무시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다른 이제 암호화폐들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물 경제 금융시장에까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확장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클, 테더, 리플 등 여러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스테이블 시장 내 각 회사의 점유율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빅2는 테더하고 서클이고요. 테더가 지금 한 60% 점유율, 그 다음에 서클이 한 25% 정도 점유율.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을 보면 테더의 증가 속도보다 지금 서클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 서클을 채택을 하고 있고 금융회사들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서클의 USDC를 받아서 자기의 상품에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막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테더는 안 됩니다. 지니어스법을 지금 테더는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달러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정작 미국에서는 지금 못 쓰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외에 어떤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고 미국의 어떤 종속된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 최근에 또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또 출시해서 한국에서도 상장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독자적인 행보로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 또 규제를 충족하는 테더에서는 USAT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또 좀 내놓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현재는 테더가 점유율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런 좀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다. USDC의 확장 속도가 훨씬 더 크다.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서도 지니어스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테더에 대한 금융기관 채택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통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기관들은 이제 이 USDC를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서클의 이제 USDC가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클이 추후에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서클의 확장 속도가 어마무시하죠. 지금 그 해외 송금망을 쓸 때 은행들끼리 합의된 어떤 전문으로서 스위프트망이라는 걸 쓰거든요. 은행과 은행 간에 이제 그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써야 이 안에서 이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아까 금융기관들이 그냥 USDC를 미국의 달러처럼 그냥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스위프트는 돈을 보낼 때 수수료도 비싸고 그 다음에 돈을 보낼 때 이 메시징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제 보내게 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수많은 중개 은행들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데 서클은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한 2, 3분 만에 그냥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달러다. USDC가 그냥 USD랑 똑같다. 금융기관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식간에 진짜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클의 어떤 행보는 앞으로의 어떤 정부 정책, 그 다음에 글로벌리한 어떤 금융기관들의 채택률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어떤 행보,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이더리움 또한 커질 것 같은데요. 최근 이더리움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건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코인이 아니고 토큰입니다. 예, 얘네는 메인넷이 없어요. 메인넷을 다른 거를 이제 빌려다 쓰는데 그게 가장 점유율이 높은 비중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 메인넷 채택을 하는 메인넷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게 한 55%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더리움 L2라고 하는 아비트럼이나 아니면 옵티미즘 뭐 이런 이제 반개 어떤 이더리움 반개 시스템까지 더한다 그러면 한 7, 8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이더리움도 같이 덩달아서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단지 스테이블 코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실물 자산은 토큰화 될 건데 그게 이제 RWA죠.
스테이블 코인도 RWA 중에 이제 하나죠. 이 성공 사례를 어떻게 보면 RWA의 성공 사례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여준 거고, 앞으로 이제 주식도 토큰화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주식 토큰화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주식도 토큰화 될 거고, 채권도 토큰화 될 거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들은 다 토큰화 될 건데, 그때 그러면은 어떤 네트워크를 채택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중심으로 갔는데, 주식은 다른 메인넷으로 가자. 이런 도박을 하는 금융사가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검증된 그리고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줬던 이더리움이 크게 사고 치면 이제 갈아탈 수 있겠죠. 최적화해서 이제 계속 또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더리움을 채택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메인넷 이더리움도 커지지만 RWA 시장이 더불어서 커지면 그에 대한 수혜도 이더리움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인지 월가에서는 4년 뒤 이더리움이 22,000달러 간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격적 전망은 어떠실까요? 22,000달러면 지금 한 2,000K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11배 정도 지금 뛰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아까 뭐 리플 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이 실물 화폐 시장을 거의 다 잠식을 해야 되고, 진짜 전 세계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RWA가 뭐 주식, 채권, 뭐 다양하게 부동산 이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럼 여기서도 되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저는 11배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간다고 보지만,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러면 그동안 사고도 없어야 되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다 물리쳐야 되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런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가격 전망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격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이 토큰화 시장에 있어서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토큰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꿈꾸는 대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빨라질 것이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토큰화라는 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게 별 효용성도 없고 이게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의 채택률도 낮아지고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이 지금 투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재 가격도 있지만 기대감도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결과로서 이 가격에 이제 투영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가격을 쉽게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더리움의 승패는 앞으로 RWA 토큰화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투자 전문 매체에서는 수중에 현금 150만 원이 있다면 투자 매력도가 가장 큰 코인은 이더리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채널에 나와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되게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리고 태생 자체가 비슷한 성격으로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완전 다른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이거는 아예 그냥 새로운 자산군, 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이런 디지털 상품으로서 포지셔닝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특히 이제 토큰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한 RWA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도 저는 결국에는 토큰화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은 결국에는 이 토큰화가 잘 되면 같이 덩달아서 잘 될 것이고, 토큰화가 이 산업이 생각만큼 아닌 것 같아 라고 줄어들게 되면 이더리움의 어떤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상반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이런 실물 자산들, 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에셋들을 많이 잠식할 것이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이런 토큰화에 대한 단계들을 지금까지 잘 밟아왔고,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했듯이 다른 이제 토큰화 상품들도 굉장히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코인들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매력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유의해야 할 코인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뽑아줬습니다. 해당 기사가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이제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 뭐 그런 발언도 이제 서슴없이 했었고, 그리고 이 클래리티법, 그다음에 뭐 지니어스법, 요런 이제 디지털 자산 3법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통과를 시켰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어떤 믿음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투자와 트럼프의 어떤 좀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어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좀 법제화시키고 그다음에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면인데, 다만 이제 최근에 또 계속 좀 지적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일가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그다음 민코인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코인 회사인데, 사실 이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뭐 이런 다른 다양한 알트코인에 비해서 사실 뭐 하는 코인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면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걸 제도화시키고 더 이상 이 크립토가 이런 기득권에 비해서 홀대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좀 없애야 될 존재가 아니고 이제 좀 키워야 될 존재다, 정상적으로 바라봐야 될 존재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데, 이 시장에 들어와서 뭐 이런 자기들이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코인 생태계에서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어떤 좀 행태들을 뭐 한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사실 이 코인 안에서 이 심판자로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 선수로까지 뛰면, 심판이 만약에 선수로 뛴다고 하면 심판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사실 경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암호화폐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이 사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사람의 인기가 없어지니까 암호화폐도 덩달아서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반영된 게 최근에 또 가격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트럼프와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과의 어떤 좀 상관관계는 좀 더 좀 단절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이 암호화폐 시장도 독보적으로 좀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도 대통령에서 물러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점 퇴임이 가까워지면서 레임덕도 올 거고, 그때마다 트럼프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 거는 투자자들도 원치 않는 방향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암호화폐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더 심할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이 코인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트럼프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임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간다 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라나가 그러면 이더리움을 제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현재까지 스코어로 보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때까지 행보를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을 보면 이더리움이 55%고 그 다음에 솔라나가 5%가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RWA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더리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이게 네트워크끼리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더리움 메인넷은 이더리움으로 지갑 주소로만 보낼 수 있어요. 솔라나는 솔라나 지갑 주소로만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이 저수지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물인데 웅덩이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웅덩이가 제일 커요.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기관들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라나 웅덩이를 선택할까요? 이더리움 웅덩이를 선택할까요? 웅덩이가 큰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큰데 이 조그만 웅덩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 99%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0%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로 보면 이더리움이 이 RWA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것도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최근 X에서 솔라나 대표랑 리플의 대표가 긍정적으로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는데 만약에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 어떻게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협약 형태가 어떤 게 될지를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협업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제 MOU 해봅시다. 악수 한번 하고 앞으로 이제 호혜적으로 잘해봅시다. 뭐 이런 것도 MOU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투자자들 네트워크를 통합시켜서 투자자들을 공유하겠다. 뭐 이런 것도 협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봐야 알 텐데 사실 저는 솔라나하고 리플하고 그 상호 협력을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독자적으로는 리더리움을 좀 이기기 쉽지 않겠다. 게다가 지금 막 저희 스테이블 코인 서클 같은 애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 집중된 뭐 캔톤 네트워크나 아니면 템포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신생 코인으로서 아예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금융기관에 채택돼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하고 리플은 나오고 나서 우리는 금융회사의 어떤 메인넷이 될 거예요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금융기관들을 잡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신생 코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낀 리플,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애들은 굉장히 위기감이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보적인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존심 버리고 같이 손잡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대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통합과 양보를 위해서 협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좀 앞으로 이루어질지 되게 험난한 좀 난관이 예상되고 그게 돼야 한번 좀 이더리움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대부분이 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토큰화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저는 이더리움을 제칠 만한 어떤 코인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7대3이나 8대2 정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면서 좀 많이 투자자들 분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까도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피디님께 요즘에 이런 코인 시장에 관련된 유튜브 찍으면 악플이 많이 달리죠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이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사실 뭐 이게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뭐 할 거 없이 다들 이제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또 뭐 그냥 필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기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나의 확신을 가지고 이게 다만 버티는 시장이 아닌 기다리는 시장이 되는 그런 어떤 투자자 마인드를 좀 세팅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